고조선과 삼국시대 사람들의 경제생활 세 번째 강의는 단군신화, 이런 스님하고 이승유가 언급하고 있는 단군신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를 위해서 송암 김용섭 선생이 해당 사료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리고 해당 사료들을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고구려 교분벽화 중에 하나인 장천 1호분의 천문도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 강좌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송암 김용섭 선생은 1931년부터 2020년까지 살았던 분이신데요. 연세대학교에서는 1975년부터 최근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연세학풍을 만드신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미 다루셨던 요함운명과 고조선이라고 하는 책에서 고대의 농경문화와 고조선의 성립발전을 다루셨는데요. 이 글은 이미 2008년에 저작하신 그 동아시아 역사 속의 한국 문명의 전환, 그리고 2019년, 2017년에 저작한 농업으로 보는 한국 통사, 한국 고대 농업서 연구의 내용들을 쭉 정리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송암 선생이 이련 스님과 이승유의 단군 관련 기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잘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련과 이승유의 사료를 먼저 보고 이걸 어떻게 다루는 것이 최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 왕검조선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두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권은 이제 위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계셔 아사달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는데,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불렀는데, 그 시기가 요 임금과 같은 때였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사달은 이제 관련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경에는 무협산 혹은 백악, 백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개성 동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백악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아사달에 대한 언급이 위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라고 하는 문헌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환인과 그의 아들 서자와 환웅이 계셨다. 아드님들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원하였다. 이 글귀에서 이제 송암 선생의 새로운 해석은 한문을 보면 석유라고 하는 유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환인, 서자, 환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서자, 환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서자인 환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송암 선생의 독특한 뜻은 이제 환인과 서자와 환웅 이렇게 이제 3인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독특한 해석 중에 한 분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인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의천하,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드님들의 생각을 듣고, 이제 이에 아버지 환희는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 이제 삼위 태백산을 내려다 보니까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 사람을 다스리게 했다.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환웅이 내려갈 세계, 또 삼위 태백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지역을 누가 지정을 해줬냐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환인 아버지가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익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도
철학도, 정치 철학도, 통치 철학도 누가 제시했느냐 하게 되면 이거는 환인이 제시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이 천부인이라고 하는 그 천부인도 세계를 주었다. 근데 준 사람이 누구냐? 받은 사람은 환웅인데 준 사람은 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게 하면 여기서 그 삼위태백산 그리고 이제 홍익인간 천부인은 다 누구의 경험이에요? 환웅의 경험이에요? 단군의 경험이에요? 환웅도 단군도 아니고 이게 환인의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된 내용들인데 이 점을 이제 유의해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리지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리로서 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로 설명한 것도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보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인 얘기가 끝나니까 다음에 환웅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환웅은 그 솔도 삼천,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이제 그 태백산 꼭대기, 지금의 묘양산의 흰단수 밑에 내려와서 이곳을 신시라 불렀는데 이분이 이제 환웅천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의 그 대표자는 천왕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이런 스님이 주신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실질적으로 태백산,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그 곳이 그 당시 고려 사람들이 알기에는 이제 묘양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지역을 이제 신시, 신이 만든 곳이라고 하는 걸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던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천왕, 환웅천왕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이제 인간 세상에 농경, 국가명령, 질병, 형벌, 선악 등 이제 세상 만사 360가지를 이제 주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세상에 있으면서 제세, 리화라고 했다. 리로 바뀌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말을 리화라고 하는 말로 쓴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환인 시대 그리고 환웅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전개됐겠느냐라고 하는 역사적 맥락을 이제 그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그 소위 이제 단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게를 보게 되면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동굴에 살았다. 그러니까 동혈이거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 동혈일거한 범과 호랑이가 그 신웅에게, 여기서 신웅은 그 환웅을 얘기를 하는데 신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은 이제 그 신웅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걸로 환웅을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건데 이 신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정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이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을 줬죠. 이제 거기서 어떤 거냐면 이제 신령스러운 수숙한 심지와 마늘 20개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쑥과 마늘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쑥과 마늘의 그 문화적 맥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날 동안 햇빛을 보지 않는다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날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적 그 메시지일 텐데 이제 일광을 이제 100일 동안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중요한 얘기고 거기서도 이제 인형, 사람의 형태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서 먹었는데요. 이제 곰은 조심해서 이제 27일 만에, 여기서 37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7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37일 이렇게 되면 3 곱하기 7, 21일이 돼서 여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신 이게 돼 있는데 범은 능히 조심하지 않았으므로 못했으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곰과 범의 운명의 갈림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웅녀 여자가 된 곰은 이제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항상 이제 단수 밑에서 아이 갖기를 축원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단수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웅은 이에 임시로 변해서 그와 그러니까 웅녀와 결혼해 주었더니 웅녀는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일렀다. 그래서 이제 그 환웅 시대에서 단군 시대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단군 시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매개가 이제 곰과 호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토템족들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네. 그 왕검은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이제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국호는 조선이고요. 도읍지는 평양성이라고 하는 걸로 정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읍을 이제 백악산에 있는 아사달로 옮겼다. 또 그것을 또는 궁, 그 홀산, 금미달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이럴 때 이제 그 단군 조선이 그 이어간 그 왕조의 시기는 1500년이었다. 그래서 그런 1500년 동안 여기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국유사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가 등장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호황, 예, 호황이라고 하는 호는 이제 그 피위에서 쓴 건데 이제 사실은 무왕입니다. 그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김효년에 그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이에 당군은 이제 장단경으로 옮겨갔다. 그 후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0여 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15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 1908살이라고 하면 이제 400여 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기자 시대, 그 기자조선 시대에서도 이렇게 이제 단군계의 그런 그 정치 세력들하고 동거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단군왕검과 그 단군왕검 조선하고 기자조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기자의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나라의 이제 배구열전이라고 하는 열전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고려는 이제 고구려죠. 여기서 고구려는 본지 이제 고죽국이었다. 그리고 이제 고죽국은 여기서 이제 해주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 설명을 까시면서 중국 주나라에서 그 기자에게 봉해함으로써 이제 조선이라고 이르렀다. 이런 사실도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이제 중국 한나라가 이를 나누어서 이제 3구를 설치했다. 3구는 이제 현도와 낙랑과 북대방이라고 하는 것에 3구를 설치했다.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고구려 고죽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 기자가 봉해준 조선이라고 하는 것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전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한서에서는 이제 진번, 임둔, 낙랑, 현도 이렇게 4군으로 이제 그 4군 설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당나라 배구전에서 3군이라고 하고 또 이름도 또한 같지 않다. 현도, 낙랑, 대방하고 진번, 임둔, 낙랑, 현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낙랑과 현도가 이제 같긴 하지만 이제 대방하고 진번, 임둔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해서 이제 그 문헌 자료들
이런 스님이 검토한 문헌 자료들에 대한 그런 여러 관계 자료들을 검토하게 되게 되면서 당군조선하고 이제 기자조선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기자조선 이후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자료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편 이제 이숭유는 이제 이현 스님이 쓴 거가 이제 대략 1270년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 17년 정도 경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동국군왕의 개국연대에서 이제 썼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독특한 또 시각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는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서경 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요동에 다른 천하가 있으니 그 땅은 중원의 왕조와 구분되어서 나뉘었다. 크고도 넓은 바다 물결 3면을 둘러쌌고 북녘으로서는 이제 대륙과 선으로 이어졌다. 또 그 가운데 사방천리가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인데 강산의 형성은 천하에 알려졌다. 그래서 이 국가는 이제 밭 갈고 농사 짓고 우물 파서 물 마심이, 그러니까 이미 밭 갈아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또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밭 갈고 농사 지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농경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예의의 나라였어. 당시 이제 화인, 이제 중국 사람들이 소중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요동에 있는 별건곤, 그러니까 특별한 세계를 소중화라고 하는 시 제목을 내걸고 시를 많이 짓게 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평양과 요동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조선의 중심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숭유가 준 좋은 정보 중에 하나는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밭 갈아 농사 짓고 우물 파서 물맛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당군조선을 갖고 얘기하게 되면서 처음에 누가 나라를 열고 풍운을 아뢰었나. 그래서 이제 석제의 손자 당군이다. 그래서 상제 환희는 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웅이라고 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상제 환인 유서자, 서자가 있었는데 서자의 이름은 웅이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앞에 이제 이런 스님이 설명했던 이제 환인, 서자, 환웅이라고 하는 세 사람인지 환인과 서자인 환웅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송암 선생은 3인으로 해석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웅이라고 했는데 일러 말하기를 아래 세상에 내려와서 삼위태백에 이르러서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또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웅은 천부인 세계를 받고, 이제 환인이 제공한 천부인 세계를 받고, 또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귀신, 그러니까 솔귀 삼천, 그러니까 솔중 삼천, 무리 삼천이 아니고 귀신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 신단수 아래에 내려왔다. 근데 바로 이제 단홍천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래서 옥녀가 없고요. 또 천왕의 손녀로 하여금 약을 먹여 사람의 몸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단수신과 혼인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당군이다. 그래서 조선의 땅에 거하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스님이 설명했던 당군의 그 출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이숭유의 정보를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시점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당군은 은나라 무정 8년 을미전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아사달은 지금의 구월산,
환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일명 궁궐 또는 삼이라고 했다. 사당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승유가 생존 시에 그 당군 사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당군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제 1028년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조화상제인 환인이 전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 뒤 이제 한 일정 기간 동안 164년 동안 어진이 164년 만에 이제 어진이가 나타나서 군신의 을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164년 동안은 부자는 있었으나 군신은 없었다 해가지고 이제 이 당시 그 당군 조선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이제 그 대체 세력이 아직까지 있지 않고 이제 그 소위 군웅이 할거하는 그런 시대가 164년 동안 전개되었다라고 쓴 것도 이제 이승유가 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정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미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당군 신화에 나타난 환희는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당군으로서 이제 한꺼번에 종합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록에서 보게 되면 이런 스님이라든가 이승유가 준 정보에 의하면 환인시대, 환웅시대, 당군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이미 들었었죠. 근데 환인은 이제 어떤 인물인가 이걸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앞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이제 환인이 이제 삼위태백산의 영토를 지정했다. 또 통치 이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통치 이념도 제공했다. 또 천부인 세계를 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이 통보는 역시 이승유가 준 정보도 같은 거여서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이제 통치 영역도 지정을 했다. 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통치 철학도 제공을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여서, 이를 통해서 이제 환인이라고 하는 환인 시대를 정리하게 되면, 환인에게는 서자와 환웅이라고 하는 이제 미래 세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고요. 환인은 삼위태백에 거주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삼위태백이라고 하는 영역을 지정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영역 장악력이 있었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삼위태백은 백자는 이제 두 가지 백자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환인은 홍익인간이라는 정체 이념을 축적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한국사의 아주 초입기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고 하는 통치 이념, 정치 이념이 있는데, 이 홍익인간은 어떤 역사적 경험에서 갖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초기 유아 문명에서 본 것처럼 신석기 시대 전반기의 농업 공동체, 혹은 이제 초기 농촌 공동체에서는 이제 이 당시 농민들은 이제 가장 크게 농민들이 가령 한 20%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요 시대 신석기 전기나 중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렵 채취인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다가 이게 점차 농민으로 수렴되는 과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농민들, 농업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농민들을 입장에서 본다면 내부의 단결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럴 때 내부의 단결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으로서 소위 이제 공동체 이념으로서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를 각각 다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아이템이었다, 정치 이념이었다.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던 정보였죠. 그리고 이제 환인은 환웅에게 이제 천부인 세계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천부인 세계는 환인이 주도했던 농업 공동체 시대의 역사에서 축적한 보물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점들도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당군 신화의 내용 속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그런 역사적 경험들을 문자로 표현되고 있었다.
것이 당연히 신화라고 하는 프로스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환인 시대를 이제 정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웅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환인에게 그 환웅은 그 환인 시대로부터 이제 통치 영역, 삼위 택산이라고 하는 중심지도 이제 지정받았고요. 또 통치 이념, 홍해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통치 이념도 받고, 또 통치 기준으로서 뭔가 천부인 세계를 전수받은 집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될 수 있고 집단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천강족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부족인데 이거를 이제 주로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한 부족들을 이제 그 천강족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 지식으로서 환웅은 환인에게서 통치 영역과 통치 이념과 통치 기준을 전수받은 집단이면서 동시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동을 해와서 삼위태백산 지역으로 이동해온 그런 부족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본다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고기에 보게 되면 이제 석유, 환인, 재석이라고 불러지기도 했는데 환인과 서자와 환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그 환인의 역사성을 계승한 그 동급의 그러한 그런 집단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서자족 집단과 환인족 집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송암의 그 구조선사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연세학풍에서는 이제 이러한 해석, 그러니까 서자족과 환인족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현재까지는 이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서자족과 환웅족은 둘 다 통치 이념과 통치 기준을 전수받았겠지만 서자족, 환웅족은 이제 여기서 지역, 삼위태백산이라고 하는 통치 영역이 이제 설명되고 있었는데 이제 서자족도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삼위태백산과 다른 그런 지역의 통치 영역들을 이제 확보하고 계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성은 계승하고 있지만 현재성에서 보면 각각 통치 영역이 다르고 있는 두 집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거기서 그 통치하는 방식은 리로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리로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을 건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은 이제 추후에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승유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제 환인이 석재로 표현되고 있다. 석재의 손자가 단군이다. 라고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는 서자가 있었는데, 서자의 이름이 웅이다고 해서 이제 이승유하고, 그래서 그 해석을 하게 되면, 송암 선생의 해석의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서자, 니코르 웅 이렇게 되니까, 서자 앤드 웅 이렇게 볼 수는 없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설명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자료를 이제 취사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통암 선생은 이승유의 요 해석은 소위 해석이 좀 불충분하다. 그렇지 사료적 서술이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제 이란 스님의 해석을 이제 본인의 해석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승유는 이제 삼국유사 제왕홍의 두 구절에서 서자를 환웅과 동격 혹은 이제 환웅보다 서열이 앞서는 개국 주체의 한 사람 또는 한 집단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보지 않고 서자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단순히 환웅의 적서 신분을 가리는 수식어 이렇게 서자로 보고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제 단군 조선의 개국 구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승유의 이 설명은 좀 더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웅 시대 때 국가 운영과 정치 운영 체계를 어떻게 갖고 갔느냐. 이 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환인 시대의 국가 운영이라든가 정치 운영 체계에는 구체적인 건 안 보이고 두 가지만 보였죠. 하나는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통치 이념, 그리고 이제 천부임이라고 하는 통치 기준 이렇게만 보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환웅 시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국가 운영, 정치 운영 체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요걸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이승윤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제 귀신 삼천을 거느리고 와서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고 단홍천왕이라고 했다. 그 손녀로 하여금 약을 먹여서 사람의 몸이 되게 해서 단수신과 혼인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조선 땅에 거하면서 이제 왕이 되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스님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환웅은 무리 3천을 거리고 태백산 꼭대기에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이제 신시라고 불렀고 환웅천왕이라고 했다 하면서 동시에 이 천왕께서는 이제 풍백, 우사, 온사를 거느리고 해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주인간 360여사라고 해서 농경, 국가명령, 주명은 이제 국가명령이죠. 주병, 질병, 형벌, 선악 등 세상 만사 360가지를 모두 주관하여서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려 교화하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걸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구조선 건설에서 환웅시대에서는 정치 집단으로서 서자족, 풍백, 우사, 운사족 이게 집단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 명칭에서 짐작되듯이 담당 부서가 분담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산업 경제 정책의 전반은 이제 서자족 집단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인간 세상의 오행을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제 산업 경제 정책 전반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풍백은 국적 운영을 주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상 농업에 관한 그런 정책은 이제 풍백과 더불어 우사, 운사족 집단이 이제 전문가 집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미 환웅 시대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농촌에 관한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국가 전체의 농업 생산을 계획화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서 환인 시대하고 환웅 시대가 되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등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통치 세력, 통치 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런 리더십은 그 이전의 환인 시대하고는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됐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범주, 인간 364사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국가 운영, 정치 운영의 체계 가운데 있어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제 주곡, 주명, 주형이다. 그리고 보면 주곡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농업 생산, 농정 운영에 관한 문제를 주관하고 있고 주명은 정령이나 교령 등 국정 운영에 관한 제반령, 그러니까 율령을 주관하고 있고 주형은 이제 민이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처벌을 주관하였다 이렇게 봐서 여기서 이제 율령과 처벌 이 두 조항이 훗날 이제 기자 정권의 8조의 근법으로 조정 계승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환웅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문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제 당문 시대로 넘어갈 때 이제 환웅과 옥녀의 신들의 결혼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볼. 그래서 이제 세대가 넘어가는 사건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이승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단홍천왕의 손녀로 하여금 약을 먹여서 사람의 몸이 되게 해서 단수신과 혼인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였다. 그 아들이 당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우선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과 귀가 어떻게 다르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다뤘던 이제 이규보의 동명화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이규보가 이제 그 구삼국사라고 하는 사설을 얻어서 동명화 본기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신이한 사적들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귀와 성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귀와 신을 구분을 하고 있고, 또 그 환과 성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해서 이제 귀나 환상으로 여겼다. 등명한 이야기들은 귀신 이야기다, 환상으로 여겼는데, 세 번 반복해서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까 환이 아니고 그건 성스러움이었고 귀가 아니면 신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 이현 스님과 이승유가 같이 살던 시대 때 이제 귀와 신이 어떻게 차이가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규보의 생각과 이승유가 이제 솔귀삼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적 선택이었다, 용어 구사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걸 염두에 두고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이승유 정보에 의하면 이제 그 단웅천왕이 있고요. 단웅천왕의 손녀가 있는데, 이제 손녀는 신이었죠, 신.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의 몸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고, 이제 사람의 몸을 갖고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단수신과 그 소위 신혼을 엮어서 이제 당군을 탄생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군은 그 단웅천왕의 외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이제 단수시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단수시인의 아들이 되니까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그 환웅의 아들로 되는 건지, 이 점들이 이제 이 시대 때 역사상을 구성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그 모계 쪽을 중심으로, 외가 쪽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건지, 이제 친가 쪽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건지, 이 설명들에 대한 그런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승유는 이제 그 처가, 외가, 뭐 이런 쪽을 강조하는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런 실무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범과 호랑이, 그리고 이제 신웅, 그러니까 환웅에게 사람 되기를 빌고, 이제 그 쑥과 마늘을 보게 되고, 이제 불견 일광, 햇빛을 이제 100일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 이 점은 이제 어떻게 그 당군 시대를 이해할 때, 당군 시대로서의 그 전화로 그 시대가 변화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여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환웅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이제 곰과 호랑이가 각각 이제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 사람의 몸을 갖게 된 그런 옥녀가 혼인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단수 아래에서 이제 아이 갖기를 축원을 했고, 당연히 이제 단수에 내려와 있었던 환웅이 화이혼지하여서 당군왕검을 낳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스님의 생각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연세대학교의 역사학의 계승 보게 되면 사회경제학자이면서 마크시스트 경제학자인 동안 백남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조선사의 경제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가 있는 거를 봐서 아마 그 당군 신화의 무대는 이제 고산의 이제 산림지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하나 찾아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웅이 준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용식물의 재배에서 첫 번째는 이제 텃밭 농사 수준,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볍게 농사를 시작하는 수준에서 점차 이제 논밭 농사 수준으로서 전환기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랬을 때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텃밭 농사 수준을 얼마만큼 잘 계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있고요. 소위 이제 거기서 그 일광을 보지 않고 햇빛을 보지 않고 이제 그 성취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음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의 전통의 계승이면서 또 그 시기는 이전 시대의 붕괴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다. 해서 농업 공동체의 붕괴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고 이제 점차 농업 공동체에서 이제 농촌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함과 동시에 이럴 때 이제 그 환웅 시대하고 단군 시대로 그 역사적인 대전환을 해 들어갈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곰과 범, 그러니까 환웅 시대만 하더라도 곰과 범이 그 같은 동굴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한 고을 마을 안에 이제 역의 주작 곰과 남계 군작,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 그 행정권하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공생 관계였는데 공정 관계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환웅 청강족이 이제 역의 주장과의 신들의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당군이라고 하는 남계 추장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서 그 남계 추장은 당연히 이제 군장권도 그 수렴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당군이 개국한 지역은 요동인가 아니면 평야 혹은 황해남도 그 배천인가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할 수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미 이승유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동에 다른 천하가 있었다. 그 요동에 있는 천하, 그 천하는 있는 사람들은 발 깔고 농사짓고 밭갈아 농사짓고 즉 이제 그 농경지하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하는 주택지가 이제 구분되어 있는 농경지와 마을이 구분되어 있는 예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동 지역에 이제 당우만검의 중심지였느냐를 보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전 스님은 당구만검은 어디 있었냐? 평양성, 그러니까 한반도 서북부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선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면 이 두 자료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릴 거냐? 아니면 두 자료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설득력 있게 설명해 나갈 건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럼 요동에는 누가 있었고,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아사달 지역과 관련해서는 개성 동쪽에 있는 배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통의 논의들이 있는데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김영석 성함 선생은 이제 환인이 그 환웅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서 구세토록 한 그 태백산 그리고 이 지역은 그런 평양성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제 환웅족이 그 주로 그 관할했던 지역은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자족의 진국, 별나라의 집단이 통치하는 지역이 요동 지역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승유는 그 당군이 요동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 환웅의 그 직접 계승자에서 온 당군은 이제 태백산 평양성, 그러니까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이제 중심지를 두고 건국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동 지역에서는 그 환웅과 거의 같은 역사적 계승을 했던 서자족 집단들이 진국, 부여를 만들어서 이후에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성함 선생의
단군 신화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군조선의 이제 정치적 성격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제 그 개국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천도하여서 이제 백악산사단을 옮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왕조 유지 기간은 이제 1500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김용섭 선생은 고조선 단군조선의 국가 건설은 이제 환웅대에 이루어졌지만 정식 국호는 그 환웅의 그 아들뻘인 단군만검대에 이르러서 이제 조선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 시점은 이제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되는,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2307년에 개국했다. 그리고 이제 단군 정권으로서 정치를 운영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단군 정권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그 앞선 시기 이제 환웅천왕이 설계한 국가 건설의 계획에 아무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아마 이제 환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갖는 이제 천왕 천군 정치를 했고 신정 신권 통치로서 시행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단군이라고 하는 어휘의 뜻은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라서 하늘에 제사를 올린 사람, 즉 천군이라고 하는 뜻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단군 정치는 후대에 이제 탱그리 칸이라고 하는 천왕 정치라고 하는 뜻으로 나중에 설명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 첫 시간에 그 앞선 고대 국가를 설명할 때 이제 신정 국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신정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이제 천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설명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자의 등장 과정이 이제 일현과 그 이승유가 각각 다른데요. 이제 일현 스님은 주나라 무왕이 왕위에 오른 김효년에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아까 설명했지만 이제 고죽국 얘기를 이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주나라에서 기자에게 봉해줌으로써 조선이라고 일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기자의 그 기자 조선의 그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갖게 되는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승유는 이제 곧바로 주무왕 원년인 김효년 봄에 이제 그 기자가 와서 이제 스스로 나를 세웠다. 이곳으로 도망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주무왕이 봉토의 조서를 내려서 이제 그 홍범구주로서 통치를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승유가 준 기자조선의 정보입니다. 그러면 기자조선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곳으로 도망을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 두 정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상서의 주소에 무왕이 기자를 가두자 기자가 조선으로 달아나서 나라를 세웠다. 무왕이 이를 듣고 제후로 봉하였다. 그리고 이제 기자가 책봉을 받고서 신하의 이해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그 가까이 가서 입군하게 되자 무왕이 그 홍범구주를 물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자는 이제 중국에서 그 도망온 그런 인물이고 또 이제 그 주무왕과 더불어서 그 제후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무왕의 홍범구주를 통치용으로 사는 그런 그 왕조였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이승윤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기사 중에서 어떤 것을 이제 신뢰해야 될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성함 선생님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1대 손 준이 있고 이제 준이 이제 맨 마지막에 그 기차조선의 멸망을 설명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준이 이제 금마군으로 이주해서 도읍을 세우고 또다시 인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주의 그 남천 과정에 대한 남쪽으로 천도해 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도 이승유 기사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송하모 선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고조선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최대의 정치적 사건은 이제 정기 고조선 그 단군 정권이 후기 고조선 기자 정권 서자족 진군 집단으로 교체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한국 유사에서는 이제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당군은 정권을 기자에게 양위하는 것을 기술하면서도 고려가 본래 고죽국이었고 주가 이제 기자를 봉하여서 이제 조선으로 삼자 라고 설명을 했는데 즉 주나라가 기자를 그 고죽국 또는 그 언저리에 봉함으로써 그것을 조선이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앞에 조선은 이 고죽국 언저리의 조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자가 당군 조선을 계승하여서 고조선을 통치하게 되었다고 한 앞의 기록을 이제 부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하운기에서는 이승효의 정보는 후조선조는 기자이다. 라고 해서 이제 후기 고조선 기자조선의 선조는 중국 사람 기자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를 이제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 볼 만도 한데 이승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이승효의 기자조선 설명이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서 이제 송하모 선생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조선의 고죽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언급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의 그 상나라에도 그 하은주에서 두 번째 은나라가 이제 상나라인데요. 이 상나라에서도 그 후국으로서 제후국으로서 이제 고죽국이 있었다. 거기다가 이제 기자조선이 또한 고죽국과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이제 중국의 여러 자료와 연구자들은 이제 고조선의 고죽국이 상나라의 고죽국이다. 이렇게 이제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배구가 말하는 고죽국의 후시는 이제 후에 이제 고구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나라의 고죽국과 이제 고조선의 고죽국이 같은 나라인가 다른 나라인가 이거를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송하모 선생은 이제 그 고조선의 고죽국과 상나라의 고죽국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고조선의 고죽국이 고조선 본고로부터 굉장히 먼 곳에 외톨이로 떨어져 있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고조선의 이제 건국 과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즉 이제 고조선을 건설한 이제 환웅족 집단이 동으로 이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청강족이라고 하면서 이주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죠. 동으로 이동하기 전에 그들의 원주지 요하문명 홍산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동안에는 이 고죽국 집단들도 환웅족 직계의 한 집단,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전신이 구려 집단으로서 이제 그 요하문명 홍산문화권에 같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고죽국이 지금 이제 위치 비정을 하다 보면 고조선의 중심지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던 배경은 고조선 건국 과정의 그런 역사적 추이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고죽국은 여전히 고조선의 고죽국, 그러니까 상나라의 고죽국이 아니라 고조선의 고죽국적인 그 인식을 갖고 있었고 또 이 고죽국의 후예들이 이제 나중에 고구려를 건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들로 보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웅족 집단이 동으로 이동하여서 고조선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서는 이제 구려 집단은 그들이 지배하고 통치할 고조선 안에 한 구역 영토를 보장받아서 이제 아마도 일본은 이제 태백산의 서변, 후일 이제 고구려가 될 지역으로 가고 또 일본은 본국에서 떨어져서 그 일족이 떠나간 고조선 이제 서변의 빈자리를 관리도 하고 수비도 하면서 이제 국제 정세도 파악하도록 특명을 받고 잔류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조선 고죽국들은 환웅족계의 여러 집단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뢰받는
최정예의 집단이었다. 이렇게 믿게 되고요. 그 후에 긴 세월 동안에 이제 상나라 고죽국은 이제 상주 교체로 쇠퇴가 되고 고조선의 이 고죽국 잔류 집단이 그 지역 가까이에서 이제 고죽 집단으로 불리게 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들의 임무가 뭐냐 하면 이제 고구려 서변의 빈자리를 관리도 하고 수비도 하고 국제 정세도 파악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이제 송암 선생은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특히 이제 고죽 집단으로 불리게 된 데에는 이제 중국과의 관련해 있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 봤는데, 이제 그것은 상나라가 상나라와 은나라 같은 왕대인데요. 요한문명, 홍산문명권, 그걸 계승한 하가점 하천문화권의 넓은 구릉지대, 그러니까 적봉조양, 평주지역과 관련되는 지역이라든가 그곳에 있는 여러 하천 유역들, 시라브렌하나 대능하, 나나 유역에서 보면 이제 일반 대나무와 함께 이제 고죽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서 아마 이곳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고죽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통칭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고대 정치에서 예약이 각별히 중요시되고 있었는데 그 악 중에서 고죽으로 만든 관악기, 이제 고적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용했을 것인데 이 지역의 집단,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고죽 집단들이 이제 고죽악기를 이제 공급 조달하는 일과 이제 관련이 있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고죽 집단으로 불리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하였다면 이제 고죽은 일반 대나무와 달라서 그 재배가 굉장히 어려운 특수한 대나무였으므로서 그들은 이제 일반 산업 외에도 고죽에 관한 전문가를 양성해서 이제 고죽을 재배도 하고 고죽 관련 악기 산업을 전업화하여서 상업 집단을 조직해서 그 제품을 이제 중국의 여러 왕궁에 진상도 하고 여러 지역에 판매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 과정에서 그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이 어렵지 않은 걸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죽상인, 고죽 집단, 고직국으로 불리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련 스님과 이승유의 단군 관련 문헌 자료를 검토한 송암 선생이 본인의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후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5세기 후반에 조성된, 5세기 후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제 집안에 남아 있었던 고구려의 그 유력 귀족, 그 집안 사람의 그 무덤으로서 이제 그 장천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집안 지역이죠. 그 지역에 1호분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천문도가 있습니다. 1월 성신도가 있는데 1월 성신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1월 성신도를 통해서 그 단군 신화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장천 1호분의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런 무덤을 조성했던 그 주인공의 그 주변 인물들, 그 자손이나 그 친척분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를 이제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장천 1호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봐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장초 1호분은 집안시 동북쪽 25km 지점에 황백향 구릉사가박 가운데 위치합니다. 집안시에서 압록강을 따라서 이어진 강변로를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마을에 들어설 수 있는데요. 압록강 건너 북한 마을도 바라보이면서 구릉으로 한참 올라가면 산 중턱에 장천 1호묘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장천 1호묘는 독일 사건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서 중국 당국은 고분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과 사진 촬영 등을 엄격히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옥수수밭과 과수원으로 둘러싸인 채 이제 엉성한 철책으로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37층은 무덤 입구를 시멘트로 발라버렸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옥수수밭에 둘러싸인 장천 1호부는 철문으로서 무덤 입구를 닫은 뒤에 철문을 이제 세 군데 용접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록인데요. 이 그 장천 1호분에 대한 정보는 역시 이제 벽화 부분은 그 울산대학의 전호태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최고의 고구려 벽화 전문가십니다. 이제 그분이 준 정보에 의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장천 1호분은 앞방과 널방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음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장천 1호분은 이제 1970년에 길림성 문물공작대하고 이제 집안현의 물물보관소가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방은 이제 저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널방은 이제 뒤에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널방 천정석 벽화 천문도 중에 이제 북두 7청이라고 하는 북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천 1호분 앞방의 북벽 벽화도 이제 모사로 선화를 만들고 이제 동벽도 만들고 이제 남방도 만들었는데 북벽에는 큰 나무 아래 앉은 무덤 주인이 그를 찾아온 귀빈과 함께 각종 놀이를 보고 즐기며 사냥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무덤 주인공이 누구냐, 무덤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이때 큰 나무 아래에 앉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남벽 벽화에서도 보면 그 상단과 중단에 정자에 앉은 무덤 주인 부부가 시종들의 음식 시종을 받으면서 무용과 합창을 보고 들으며 즐기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 해서 이제 무덤 주인이 이 벽화 내부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그 전호태 선생님이 주신 정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실제 보게 되면 장천 1호분 그 북벽 그 백회 기약도 및 사냥도 모사화가 보는데 거기가 이제 나무가 한 그루가 있죠. 이 나무의 그 좌측에 있는 분이 이제 무덤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 어떻게 보이냐면 그 앞방 북벽 상부의 그 백희 기약도는 동편 상단에 그려진 그 무덤 주인과 귀족 손님 사이에 커다란 자색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소재가 방사선식으로 뻗어나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화면에 등장하는 다양한 재질들 사이의 공간에는 연꽃 및 연봉우리들이 묘사되어 있었다. 이런 방식의 묘사로 말미암아서 화면의 연꽃과 연봉우리들은 여백을 채우면서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고 각각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루는 그 백희 기약도의 각 장면들은 굉장히 흥미롭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그 컬러풀하게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관람을 좀 해보시죠. 네, 북벽 벽화의 모사도입니다. 상단과 하단 둘로 나눠서 보게 되면 하단부에서는 주로 이제 사냥하는 모습들이 이제 묘사되어 있고요. 위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놀이, 그러니까 그 씨름도 하고 연주도 하고 놀이도 하고 서커스도 하고 등등 굉장히 다양한 놀이들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똑같이 방식, 아까 이제 모사도 중심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벽화의 실물을 위주로 보게 되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위아래 땅이 나와서 위아래 땅에 이제 그 오른쪽 편에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보면 나무의 좌측면에 이제 주인이 앉아 있고요. 주인이 앉아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놀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씨름하는 모습들도 있고 연주하는 모습들도 있고 노래하는 모습도 있고 또 말을 다루는 모습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글링하는 모습들도 있고 굉장히 원숭이 유의도 하는 모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아래층 하단에서는 이제 사냥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자세하게 보면 이제 벽면 왼쪽 상단에는 씨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과 손님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가 이제 씨름판에 씨름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 말을 달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길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오른쪽에는 이제 무용수와 연주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오다 보면, 그러니까 왼쪽 하단부에 보면, 이제 먼저 이제 그 누렁이를 데리고 이제 손님과 주인이 사냥 나가는 모습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손에 매를 들고 있는 매사냥꾼이 보입니다. 이제 앞에 꽁 2마리가 있고요. 그 옆에는 또 말을 타고 하는 사슴사냥 하는 모습들도 역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그 연주하는 모습을 이제 좀 더 다시 뜯어보면, 이 여인은 아마 여주인이 아니고 아마 노래하는 여인일 것 같은데, 누구의 요청으로 또 누구의 후원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세 사람의 등장인물 가운데 제일 왼쪽에 있는 인물은 이제 얼굴이 붉은 것으로 보아서 분장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팔은 아래로 늘어뜨리고 왼손에 작은 꽃봉오리 가지를 든 채 오른편을 향해 선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붉은 술이 달린 흰 채관을 썼고요. 또 좁은 허리, 긴 소매 저고리를 걸쳤으며 바지단 가까운 곳에 검은색의 얇은 띠가 한 줄 둘린 그 통 넓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인물, 이제 배 앞에 손을 모아 잡고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의 가운데 여자분은 얼굴에 흰불을 바르고 입술을 붉게 칠했으며 미간에 홍점을 볼에 연지를 찍었습니다. 양 귀밑머리를 앞으로 말았고 뒤로 내린 단발머리가 목 뒤에서 위로 구부러지면서 비둘기 꼬리 귀처럼 좌우로 펼쳐진 그런 모습입니다. 겉에는 이제 검은색 어깨덮개가 있는 연한 황색의 좁은 허리 맞섭에 기지 있는 긴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맞잡은 두 손에 쥐어진 연봉오리 달린 꽃줄기가 가슴 앞쪽으로 구부러지면서 뻗어나와서 머리 양 곁으로 뻗어올랐습니다. 제일 오른쪽의 여인은 뒷머리가 위로 구부러졌으며 흰 바탕 검은 점 무늬 좁은 허리 꽃깃의 긴 치마를 입고요. 왼손으로는 검은고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이를 받친 채 걷고 있습니다. 검은고는 사형인 듯이 보이나 윗부분 끝에 축이 5인 것으로 보아서 O형금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에도 역시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얼굴이 붉은 제일 왼편의 인물은 춤을 추고 있는데 머리에 흰 채관을 썼고요. 허리를 맨 긴 소매 저고리를 걸쳤고 통 넓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땅에 딛고 왼 다리는 살짝 펴면서 일어서는데 발바닥은 땅에 닿아 있습니다. 오른팔은 옆으로 뻗고 왼팔은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안으로 굽혀 손목이 가슴 앞에 이르게 하고 몸은 약간 앞으로 굽힌 채 윗몸을 서서히 일으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사람의 앞에는 이제 그와 마주 보면서 땅 위에 무릎 꿇고 앉아 검은고를 반주하는 여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뒷머리 끝이 목 뒤에서 위로 휘었고 양 귀밑머리 두 가닥이 앞쪽으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머리에는 이파리꼴 보요를 꽂았고
검은색 어깨덮개가 더해진 흰색 맞섬의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반주자의 뒤에는 녹색 깃이 달린 치마의 아랫단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그 한 여자가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거기는 이제 그 벽화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위아래 이제 두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옷 입음새, 머리 형태, 얼굴 생김 등을 이제 꼼꼼히 비교해 보면 춤추는 이와 반주자의 시녀가 두 차례에 걸쳐 등장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화면에 등장한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춤추는 장면이 잇따라 묘사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이시, 그 동도법, 다른 시점의 장면이 한 화면에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오현금 반주에 맞춘 춤이 진행되기까지를 서사적으로 묘사한 그림의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화적 표현 방식이 고구려 화가들에게도 받아들여져서 넓은 화면 속에 펼쳐진 다양한 재체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시동도법이 적용된 무용과 연주 장면은 이제 같은 북벽에 동편 하부에 표현된 매사냥 장면과 함께 5세기 중엽 전후 고구려 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어진 영토와 강화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의 어우러짐이 이루어지던 전성기 고구려의 화단은 새롭고 이국적인 기법이나 화법의 수용, 실험 적용에 인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석굴사원 벽화 제작에 즐겨 사용되던 이시동도법 수용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벽화의 그 오른쪽 상단의 그림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중앙 상단에는 열매가 달린 커다란 나무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나무 왼쪽에는 그 주인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나무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커다란 자색나무와 나무를 향해 날아오는 상서로운 새, 나무를 사이에 두고 그려진 무덤 주인과 손님, 남녀 시종들, 커다란 개와 백마, 나무를 오르내리는 그 가면 쓴 원숭이들, 원숭이를 다루는 놀이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털 모양의 그 자색 침엽과 녹색 활엽을 띤 자색나무는 가지 끝에 주먹보다 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자색나무 왼편에 그려진 무덤 주인의 모습은 흰 바탕에 검은 십자 무늬가 더해진 통 넓은 바지, 흰 가죽신 차림임을 알게 하는 부분과 머리에 쓴 검은관 일부만 남고 나머지 부분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덤 주인 뒤에서 일산을 들고 선 남자 시종은 머리에 절풍을 썼고 여자 시종은 왼팔에 흰 수건을 받쳐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나무 왼쪽에 주인이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이제 다리 부분만 보이고 상체는 지워져 있죠. 또 그 밑에는 이제 누렁이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누렁이 뒤로는 이제 남자 시종이 이제 멋들어진 이제 그 화개, 요즘은 이제 양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일산을 얘기하는데 이제 햇빛을 가리는 그러한 그 우산이죠. 을 받치고 있고, 그 뒤로 여자 시종이 이제 흰 수건을 팔에 감고 이제 시립하고 있습니다. 또 그 뒤로는 이제 아래 위로 두 팀의 그 가무 연주 팀이 있는데요. 아래 팀은 긴 도포를 입은 악사가 이제 검은 고를 튕기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 남자 무용수가 멋들어지게 그 붉은 긴 소매를 휘날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나무 뿌리 쪽을 보면 원숭이가 기교를 부리며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 나무 기둥 중간에도 이제 원숭이가 꼬리를 치켜 올리고 이제 나무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 앞뒤로 크고 작은 두 사람이 있는데 앞쪽에는 이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고 뒤쪽에 이제 훤칠한 여자가 서 있는데 두 남녀가 이제 원숭이 조련사입니다. 여자 원숭이 조련사 뒤에는 이제 원숭이 고개를 즐기고 있는 또 큰 의자에 청라관을 쓰고 새 깃을 꽂은 지체 높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앉아 있습니다. 초대된 손님이라고 보이고요. 또 초대된 손님 뒤로 훤칠한 두 시종이 수건을 들고 서 있는데 앞은 이제 남자이고 뒤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과 시종 사이에 한 남자가 이제 재주를 부리고 있죠. 마치 이제 저글링하는 공중에 5개의 나무공 혹은 헝겊주머니가 떠 있는데 양손에 2개의 나무공을 또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놀이들이 묘사되어 있죠. 공중에 떠 있는 공 앞으로는 이제 그 상스러운 난조가 날고 있고 그 뒤로는 어떤 사람이 곤봉으로 하늘에서 이제 바퀴를 굴리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손님 밑으로는 한 남자가 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 다리를 이제 뻗치고 있는 걸 봐서는 괴배했는데 신일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묘사하고 일치되고 있습니다. 뒤에 시종이 있고요. 아마 이분은 이제 이 쇼에 초대된 다른 한 팀의 손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 사이의 빈 공간은 이제 크고 작은 연봉우리와 연꽃으로 이제 채워 놓고 있습니다. 사냥도에는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기마인물들과 화살에 맞은 사슴, 노루, 멧돼지, 호랑이, 매 사냥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또 화면 왼쪽에 이제 그려진 큰 나무 밑에 굴 안에는 검은 곰 한 마리가 이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화면 제재들 사이의 빈 공간은 역시 크고 작은 연봉우리와 연꽃으로 채워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벽의 이제 전체 벽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방에서 널방으로 들어가는 살길 입구에서는 이제 문지기가 그려져 있는데 두 문지기 모두 머리 위에 관모를 쓰고 왼쪽으로 여민 저고리와 통큰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천장모임 일단 북쪽 가운데에는 이제 암수 주작 두 마리가 그려져 있고 그 양쪽 뒤에 이제 상스러운 동물인 기린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삼각석 측면에 그려진 이제 우주 역사의 모습도 이제 일부 보입니다. 장천 1호분 앞방 그 남벽 벽화에는 이제 합창대와 무용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어떤가요? 합창단과 무용단처럼 보입니까? 또 이제 그 앞방의 천장고임 뒷면에 보면 이제 예불도가 있는데요. 예불도 중심에는 이제 수미자 위에 손을 가운데 모으고 가부좌를 튼 열애가 앉아 있습니다. 대자 중간 부분에는 향로가 그려져 있고 좌우에는 이제 호법사자가 앉아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이제 공양을 드리러 오는 귀족 부부가 서 있고요. 이들 뒤에는 이제 왼쪽 어깨에 흰 수건을 올려놓고 대기하는 두 시녀가 있습니다. 시녀 뒤쪽에는 남녀 어린이의 연화 화생상이 또 있고요. 화면 오른쪽에는 이제 부부로 보이는 남녀 공양자가 열애에게로 나와 그 오체투지로 배를 공예하는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이제 비천이 있는데 모두 이제 광배가 있죠. 열애의 공양 드리는 인물들 사이에는 연꽃 봉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보주와 주작, 기린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장 고임의 그 보살과 아래 위쪽 고임면 각층에는 연꽃과 비천, 기약천 등 불교의 하늘 세계의 존재들로 이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널방에서 보게 되면 이제 천전석 벽화 중에 북두 칠청이라는 목서명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오늘 우리가 당군 신화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볼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무덤의 주인공은 그 앞방의 벽화들로 보고 들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까?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하죠. 근데 그 이 벽화가 조성된 시기를 이제 전문학자들은 이제 5세기 후반으로 보니까 장수왕의 평양 천도 이후에도 이제 여전히 이제 그 집안에 그 남아있던 귀족 가문의 인물인데요. 이런 인물들 중에서 이제 천장 그 널방 그 천정석 벽화에 북두칠청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설명이 새겨져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천문도를 남길 수 있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북두 그 천문도하고 이제 당군 신화와의 상관성을 이제 따져 보아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보게 되면 이제 널방의 네 벽면입니다. 지름 16에서 17cm 크기의 활장피 연꽃만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앞방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풍속화가 묘사되어 있는데 정작 이제 널방에 있는 곳에서는 연꽃만으로 장식되어 있고요. 벽의 위에서 아래로 7열을 이루면서 되어 있는데 각 열에서는 이제 서로 엇갈리게 배치된 그 연꽃이 각 벽의 넓이에 따라서 이제 표현된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안벽인 동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7송이, 6송이 식으로 이제 번갈아 그려져 있고요. 남벽과 북벽에서는 6송이, 5송이씩 엇갈리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음길로 말미암아서 벽이 나는 서벽에 그려진 연꽃의 수는 아무래도 다른 세 벽에 비해서 숫자가 적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널방은 그 활짝 핀 연꽃으로만 장식되어 있는 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널방 천정석에는 해와 달, 별자리, 1월 성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별들을 보게 되면 이제 X자로 교차된 대각선에 의해서 4개의 정삼각형으로 나누어진 각 구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방향에 배치된 해와 달은 각기 원 안에 3조고, 세발까마귀와 또 그 두꺼비, 그 옥토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꺼비는 이제 흰 두꺼비겠죠. 은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원주에는 이제 섬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바로 그 흰 두꺼비 강입니다. 또 달을 나타내는 원안의 옥토키는 이제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공이를 잡고 절구질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보는 이의 눈길을 끕니다. 천전석 남면에 그려진 국자 모양의 별자리 그 서쪽과 북쪽에는 헛별들이 이제 2개씩 묘사되어 있죠. 또 북면에 묘사된 북두칠성 국자자루 끝에 남쪽에 역시 2개의 헛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북두칠성 제5성 남쪽 남면의 삼각형 꼭지점 자리에도 커다란 헛별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해와 달 사이의 공간에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면서 북두칠청이라고 하는 북서가 6채로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해와 달을 하고 이제 북두칠성하고 북구고성과 관련된 보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이제 북구고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번이 기성, 7번이 방성, 그리고 8번이 필성, 9번이 이제 보성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이것과 그 북구고성과 관련된 별들과 그 당군 신화하고 어떻게 관계지어서 그 고구려 건국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과제이고 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서희식 교수, 송암 김영서 선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있죠. 이 내용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 모아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네, 1번부터 5번까지의 북극오성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성과 방성, 필성, 보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 각각의 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서희식 교수도 한 말씀 하셨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요한문명 볼 때 한번 봤는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단위 정치체 사이에 맺어진 연맹관계의 유형은 해당 단위 정치체의 세력 규모와 지정학적인 위치, 발전 단계 등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균질적이지 않겠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고구려 장천 1호분 청전벽화를 보게 되면, 그것은 어떤 청전벽화냐면 피장자, 그러니까 무덤 주인이 죽어서 돌아갈 조상의 세계를 묘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죽어서 돌아갈 조상의 세계는 이제 역사 속에 이제 그 세계인데, 거기서 이제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1월 성신도를 보게 되면, 고분 주인공은 자기 조상이 최소 3가지 형태의 다양한 연맹 관계로 단위 정치체들을 결속시켜서 대규모의 사회를 건설했던 것으로 인식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면서, 실제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별과 별 사이의 허공을 선으로 연결하여 표현한 사실, 이야말로 1월 성신도가 자연의 하늘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피장자가 상상한 조상의 세계를 묘사한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신 바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선 해와다는 이제 왕과 왕비가 속한 단위 정치체를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북두칠성과 북극오성의 무별은 귀족급의 단위 정치체들을 형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별과 별 사이에 그 서로 연결된 선을 실선과 점선을 이용해서 3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실선과 점선을 이용해서 3가지 유형으로 구별했던 것은 단위 정치체들 사이에 맺어진 서로 다른 유형의 연맹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별의 이름이 서자별, 또 풍백, 이 사실로 미뤄봐서 이는 이제 거의 틀림없이 고조선 또는 그 인식이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오래된 역사 기억 속의 정치 사회상을 표현한 그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신 바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일단 이제 김용섭 선생의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미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하늘에는 이제 큰 곰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170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자리가 이제 자미궁인데, 이 자미원은 이제 태미원, 천시원과 더불어서 이제 삼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자미궁은 이제 천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별자리 연구들이 있는데요.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 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늘에는 환인이 있었는데, 환인은 유일무이의 지존인 천재 하느님으로서 북극성을 중추로 하는 자미궁, 그러니까 큰 곰자리 별자리 속 북두칠성의 동북쪽에 거처하며 하늘의 만사를 주재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환인 휘하에서 다음과 같은 별들이 있어서 이제 고조선을 건설했다라고 이제 송암 선생은 이제 설명하고 계시죠. 이것이 이제 그 자미원, 태미원, 그 천시원이라고 하는 이제 삼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자미원짜리 별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큰 곰자리 북두칠성의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환웅별은 그 해, 일, 태양으로서 이제 항성의 하나겠죠. 이제 천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강성한 힘을 가진 별, 3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환웅과 옥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 당구만검도 역시 해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궁오성은 이제 태자, 천재, 서자, 후궁, 천추 이렇게 해서 오성의 1성, 2성, 3성, 4성, 5성의 이름이 다 있는데요. 그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서자별, 그러니까 왼쪽 그림에 그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그 삼성이죠. 북궁오성 가운데 삼성. 북궁오성 가운데 이제 삼성이었는데 이 북극성, 그 북진, 진은 이제 자미궁 별무리 속에 으뜸가는 별이다. 그리고 이제 천체 운영에서 추계되는 별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북궁오성은 각각 주관하는 인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1성은 주월, 제2성은 주일, 제3성 서자별은 이제 주오행, 또 제4성이 후궁, 제5성이 천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제3성인 이제 서자별은 이제 주요 임무가 오행을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행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 지식에 따르면 금목, 수와 토로서 천지 사이의 기를 소통하는 일종의 원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인간을 양육하기 위한 것인데 가령 이제 수와 화는 백성의 음식을, 금과 목은 백성의 그 흥작을, 토는 만물의 자생을 해결하고 위한 것이어서 말하자면 고대 중국 천문학의 북극성 가운데서도 그 북극오성 가운데 삼성인 서자별은 인간 사회의 의식주 문제와 산업을 주관하고 해결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이제 북극성 전체 임무였겠으나 서자별은 북극성을 대표해서 이 업무를 분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웅별과 서자별이 그 환인의 그 역사적 전통을 모두 개성하고 있는 두 별이었는데 그 중에 서자별은 이렇게 이제 원로로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고 경륜을 갖고 있는 그 서자 집단으로서 이제 크게 이제 환웅족들의 고조선 건국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의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백별은 이제 기백으로서 이제 동방의 기성을 말하고요. 이제 우사 운사별은 이제 서방의 필성에 속하는 그래서 이제 그 왼쪽에 상단부에 있는 기성, 동방의 기성, 하단부에 있는 이제 서방의 필성들을 각각 이제 빨간 동그라미 안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동서남북,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했을 때 동청룡 쪽에 기성과 웅성, 방성이 있고요. 서쪽 속에서 서백호 속에 이제 필성이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하늘자리, 하늘의 별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제 곰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환웅이 신혼을 치르게 될 따라서 이제 그 곰족, 곰토템족은 이제 곰토템족의 정치 집단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고 이 그런 곳은 이제 당연히 이제 동방의 별 중에서 이제 웅성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곰별은 방성, 방숙, 방사성으로 이제 그 고대 천문학에서는 천자가 포정, 정치를 펴는 그러한 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범은 서방의 백호로서 이제 사신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곰과 범, 토템과 관련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곰과 범이 어떻게 이제 하늘의 별자리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늘의 별자리들을 이제 그 고조선의 건국에 참여했던 여러 부족 세력들이 각각의 자기의 상징을 어떤 별로 삼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웅과 신혼한 신들과 결혼한 신의 결혼을 한 웅녀는 아마 처음에는 웅성, 방성이죠. 웅성 별자리에 이제 반달곰 공주였을 것인데 이제 환웅과 신혼함으로써 신끼리의 결혼을 하게 되면서
만월달로 승격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황후의 선발이 웅성에만 하라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전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고대 장군 정권에서는 하늘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여러 별로 상징화된 부족 집단의 공주들 가운데 선발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꼭 웅성뿐만 아니라 28수의 굉장히 다양한 별을 상징하고 있는 부족들 가운데 왕후를 선발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인, 그리고 환웅과 관련되어 있는 풍백, 우사, 우사, 그리고 이제 서자족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장천 1호분 천장의 별 그림을 통해서 이제 송합 김용섭 선생은 해설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천 1호분에 묻힌 이제 무덤 주인은 바로 이러한 역사성을 본인 가문의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널방 천장에 이런 별 그림을 그려 놓을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그런 역사적 위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보면 삼국유사의 당군 신화에 언급된 하늘의 별자리들의 구도는 이제 대략 이상과 같았습니다. 당군 조선의 건국 시기에 이러한 하늘의 구도는 이제 그 후손인 고구려인의 고분벽과의 별들의 그림으로서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천 1호분은 이제 고조선의 후임을 자처하고 있었던 고구려 대왕 귀족들의 한 고분이었죠. 거기서 이제 천장 고임도 벽면에 사신도와 함께 천장에는 이제 3원 28수 별자리 가운데 자미공주 속에 이제 북극성, 북극오성, 또 그 보성을 여기서는 이제 보성과 필성 가운데 보성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개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 방성, 필성의 그림, 하늘 중천에 떠 있는 북칠성의 그림, 그리고 이제 해와 달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으면서 당군 신화에 언급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조선 개국 과정에 참가한 여러 부족들의 심볼들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조선이 쇠망한 뒤에 이제 고구려가 이제 국가 재건 운동을 하게 되면서 고조선과 같은 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데서 이 그림은 이제 고구려 건국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림이 되었고요. 따라서 이 무덤의 주인공도 그러한 국가 재건 운동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고조선식 개성을 역사를 계승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가 재건 운동이고, 그런 국가 재건 운동이 이제 고구려사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다면 이제 장천 1호분은 주몽 사후에 한참 뒤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5세기 후반이니까 한참 뒤에 묘지의 보수도 겸해서 주몽을 기념하는 주몽기념관의 뜻을 가지고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는 곧 그 대왕귀족이 사후에 이제 선조의 하늘나라로 돌아가고자 함이었고, 그들이 이제 선조인의 하늘 신앙을 지켜오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선조의 개국과 사정을 별자리로 기술한 하나의 역사적 소설이었다고 하겠다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제 그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군 신화의 문헌 자료, 그러니까 이련 스님의 기록과 이승유의 기록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환인 시대, 환웅 시대, 당군 시대, 기자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전반부에서 봤고, 후반부에서 보면 이제 고구려,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이 쇠망한 뒤후에 이제 고조선 재건 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그 정치 세력들이 본인의 무덤 속 천장 세계에 고조선 건국 과정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는 장천 1호분의 천장별 그림 도해를 이제 보고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설명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조선 건국 과정을 당문 신화하고 장천 1호 부근의 천장 그림을 통해서 이모저모를 쭉 살펴봤는데 그 소감들이 앞으로 이제 고조선과 고조선 이후의 열국, 삼국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